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언의 장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제 과실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강아지들을 돌려줘. 돈도 못 받았는데 협박범 누명까지.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무엇인가요? 요즘 보이스피싱 또 전세 사기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기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런 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수많은 사기 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명 사기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사기방지기본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사기,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 등 이 사기 수법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실 굉장히 상당한데요. 네. 2018년부터 한 5년간 연 30만 건 정도 안팎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신고 규모는 매년 2에서 30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은 범죄들까지 더하면 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기 범죄가 비대면으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기범에 대한 검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 사기 범죄 검거율 한 50% 정도 되었는데요. 이는 전체 범죄 검거율이 한 73% 정도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네. 2017년만 해도 사기 범죄 검거율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는데 2020년대에 한 5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추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죠. 네네. 지난 8월에 양형위원회가 그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만들어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수정안은 그 조직적 사기 금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은 징역 8년에서 13년 정도였는데 징역 8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그 다음에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11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상향을 좀 했습니다. 네, 법정형이 상향될 만큼 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사기방지법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요 방지법의 사실 핵심 내용은 경찰청 소속의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을 설치하겠다는 게 사실 주요 골자예요. 그래서 네.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은 사기 관련 신고, 고발을 통합적으로 받는 사기 대응 총괄 컨트롤 타워 격으로 피해 의심 계좌를 차단하고 외국 기관과 좀 정보도 공유하고 신종 사기를 분석하고 정보 제공하고 대국민 사기 예방 교육도 하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총망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의 사기 관련 범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이 3년마다 사기 방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사기 범죄에 대응하도록 하고 법원이 사기 범죄자의 유죄 판결 시에 성범죄자처럼 이제 신상 정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 이러한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이 설치가 된다면 그간 대처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던 신종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구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TF가 좀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되게 사건이 비슷한 로맨스 스캠이나 뭐 취업 사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종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똑같이 로맨스 스킴이나 불법 리딩방 정도로 그 사기의 방법을 좀 변형해서 계속 사기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기 유형을 좀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총망라해서 대응한다는 점이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사후 구제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기범 통장을 즉각 지급 정지하는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한해서만 가능해서요. 유사 범죄의 로맨스 스캠이나 뭐 불법 리딩방 스캠이나 뭐 마사지 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경찰이랑 또 법원을 거쳐서 계좌 동결이 가능했는데 사기 방지 기본법을 도입할 경우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서 사실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계좌 동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찰이 스미싱에 자주 쓰이는 계좌를 포착하면은 금융회사가 계좌를 곧바로 그 계좌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라 이렇게 금융회사가 귀뜸해 줄 수도 있고요.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라고요? 아무래도 사기 범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국제적으로 이걸 대응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국, 캐나다, 뭐 대만,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과 같은 유사한 기관을 좀 운영하면서요. 사기 범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기 정보 분석국 이 영국 전역의 사기 신고를 좀 접수를 받아서 네. 사건을 배당하고 계좌,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차단하고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기 방지 센터를 설립해서 대응한 결과 피해 복구율이 그 전보다 그 전에는 한 3% 정도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한 25% 정도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사기방지법이 통과되면 사기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폐지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기 방지 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일치 통과는 했는데 법무부랑 법원 행정처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계류되고 있다가 진전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사실 폐기가 되었습니다. 네. 양 부처는 법안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근데 신중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게 실효성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점과 그 다음에 유죄 확정 시에 신상 정보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다른 범죄와 좀 차별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게 형평성이 있는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경찰의 정보가 집중되고 권한이 커지는 것을 계속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미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 경찰 권력을 계속 비대화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 받는 것은 경찰이 유일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다. 사기 범죄가 감소하면은 국가적 낭비도 줄어들고 국민의 편익이 높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 만큼 좀 아쉬움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사기 방지법 통과될 수 있을까요? 22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쉽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그다음에 예금 인출 지연하는 등 사기 방지 기본법을 일부로 하는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에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식 리딩방 등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송금할 경우에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내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자금 인출은 본인 확인 조치 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놨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편입니다. 네. 또한 이제 경찰은 지난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견들을 종합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사기 방지 기본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와 보이스피싱 처벌의 강화가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또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과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급 정지나 긴급 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사기 방지 기본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적절한 합의안이 나올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저 교통사고건인데요. 네, 교통사고요. 예, 지금 가실 분쟁 중인데 네. 제가 너무 억울한 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대처하면 좋을까 싶어서 네. 변호사님인데 자문을 좀 구할까 싶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 사고가 지난 9월 23일경에 났는데요. 네. 제 차가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형 주차장에서 차단봉이 열리고 제가 출차했습니다. 네. 출차하는 중간에 네. 좌측에서 제 차에서 보이기는 우측이죠. 차가 바로 가로막아서 난 사고입니다. 네. 공영 저쪽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차가 나타났어요. 블랙박스 영상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차가 차단봉이 열리고 벨 소리가 우리 경감음이 울리고 경감음도 나고 이제 제 차가 차단봉이 3분의 2도 안 나왔죠. 그리고 난 사고입니다. 네. 지금 합의는 아직 안 된 상황이신 거죠? 그게 가실 분쟁 중입니다. 네. 그런데 저쪽에서는 네. 노예지와 도로가 난 사고라서 7대 3이다. 제가 가실이 너무 많다. 7대 3이라 하니 우리 범사에서도 원래 이거는 노예지와 도로 사이에서는 7대 3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억울하다 싶어. 내 과실이 뭐 있느냐. 저는 차단봉이 열려서 나온 것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싶어서 네. 제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네, 공영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을 두고 상대 차량과 이견이 있으신 상황이십니다. 네, 옆에 장사은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예요. 예, 네, 예. 일단은 그 상대방 보험사가 7대3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3이고 상대방이 7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아,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측 보험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똑같다고 어, 그렇게 말을 하시네요.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예, 일단 블랙박스 제가 봤는데 예, 그 블랙박스 영상도 쌍방 보험사가 다 확인한 거는 맞죠? 예,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쌍방이 모두 주행 중일 때 추돌이 나는 경우에는 사실 100대 0은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과실은 서로 간에 있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7대3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나는 100대 0 아니면 9대 1 정도를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상담자님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 내가 과실 비율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분쟁심의위원회로 좀 이걸 넘겨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를 판단해봤는데, 내가 이것도 거기서도 만약에 7대 3이 나왔다, 8대 2가 나와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면은 사실 법원에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니까 내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로는 분쟁심의위원회 한번 가셔서 과실 비율 판단 받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법원의 소송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분쟁심의위원회 산정은 보통은 한 2달 정도 걸리고 소송은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분쟁심의위원회도 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한 번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래, 이러시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 바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변호사님, 제가 책임보험이라서, 네네. 책임보험이라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네. 상대방에서 보험사에서 하시는 말이, 당신이 책임보험이니까 이렇게 넣으면 우리 쪽에서는 소송을 걸 거야 하는데, 이 소송을 건다는 말, 제가 무슨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아마 경찰에 이거 신고하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이게 책임보험이랑 그 종합보험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자배법 5조에는 무조건 책임보험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책임보험 안 들면 처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 안 하신 것 같은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냐면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형사처벌이 면제되어 있어요. 이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이게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임보험만, 우리 상담자님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종합보험 가입 안 하시는 경우에는 대인사고 시 형사합의하지 못하면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 보통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과실이 있고 만약에 타고 있는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었을 때 책임보험으로는 그 범위가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비 같은 게 책임보험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저희 보험사에 이제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런 위험 때문에 좀 책임보험만 든 경우에 어떤 리스크를 좀 부담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100대 0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8대 2냐, 7대 3이냐, 9대 1이냐,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하시는 게 나을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책임 보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랑 나중에 이제 형사 합의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 부분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아니, 예.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이 과실 비율이 많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다음부터 모든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 근무전 주차장 입찰한 모든 주차장 운전자들인데는 주차 시에 이거 완전 차를 끌고 나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를 한 3 정도 과실이 있다라고 본 우리 보험사에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 상담자분이 한 3 정도의 과실은 있다라고 얘기하던가요? 3 정도 있다는 게 아니고 과실이 있는데 7 정도 있다는 겁니다. 아, 저희가 7이라고 하던가요? 예,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주차장을 나올 때 그 차단기 앞에서 전방 좌우에 대해서 차가 오는지 여부를 살피고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게 맞던가요? 이게 차단기하고 도로하고 이거 선하고 이게 경계선이니까 그게 네. 문제가 아닙니까? 선생님도 그거 보셨다면은 네네. 그게 아니고 차단기와 저 도로하고 경계선이 떨어져 있다면은 도로 앞에서 일시 정지를 했겠죠. 네. 그런데 차단기가 도로와 제가 나오는 도로하고 경계선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 보험사에 충분히 혹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던가요? 아니, 자기네들도 상대방 CCTV하고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7대 3으로 제가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7대 3으로 처음에 맨 첫 시기에 그냥 나는 막 그냥 벨트가 제 차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네, 네. 상대방 차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아이고 막 운이 없는 걸로 치고 그냥 하자 했더니 저 상대방 쪽에서는 8대 2로 하자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냥 넘기자고 막 소리친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좀 속상한 부분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상담자님 그 비율이 제가 엄청 꼭 있다라는 소리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 7대 3이라고까지 하는 거 한데 8대 2까지도 제가 졌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는 경종을 좀 울리고 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전부 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조금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에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잘 안 되면은 보험사 분쟁심의위원회 한번 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영상을 저희가 봤지만 시야가 좀 가려진 만큼 네. 억울한 마음이 충분히 네, 네, 이해가 네. 되는데 네.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 한번 더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내 보험사는 사실은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 상황이 일반적인 도로 상황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네. 내 차량에 있는 그 과실 비율 최대한 낮춰달라는 요구 다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정말 안 되겠으면 사실 보험 담당자를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은 분쟁심의위원회 가셔서 요거 판단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네.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혹시 그리고 지금 차량 사고가 났는데 좀 크게 다쳤으면 상대방이 혹시나 잘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상해가 있다고 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내 책임보험으로 지금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가 더 돈을 많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거 플러스 형사 그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은 벌금도 나올 수 있고 형사 합의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한번 실익을 비교해 보셔서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억울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판단 받아보는 것들이 나은지 한번 고려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구체적인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의 핵심적인 차이는 민사적으로 사실 그 배상 한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사적 측면에서는 경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재물손괴,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가 나면 그 두 가지 법조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종합보험 가입 특례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합보험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고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대인사고가 나는 경우에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두 개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게 네, 좀 더 훨씬. 낫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네. 그 뭐 대물 있고 대인 1, 대인 2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대인 1이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인 2가 종합보험이라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보장하는 한도가 넓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를 충분히 좀 보상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종합보험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 중에 주행 중인 차량 간 일어나는 사고에서는 100대 0이 나오는 과실 비율이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또 한쪽에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행 중에는 서로 간에 조금씩 다 안전주의 의무가 있어요. 네. 후방 뭐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되고 좌우도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이 서고 있는데 뒤에서 추돌을 했다 이러는 경우에는 100대 0이 당연히 나오지만 둘 다 주행 중인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를 판단하는 거지 온전히 한 명의 과실만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대 0이 둘 다 주행 중인데 100대 0이다 이러는 경우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전방을 뭐 가고 있다가 잠깐 섰는데 뒷차가 박았다 이런 거는 또 괜찮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주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둘 다 주행 중인 상황에서는 100대 0으로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운전을 네. 하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이제 상담자님 사례를 봐도 차단기 앞에서 잠깐 서서 전방 좌우 다 하고 차가 온다는 걸 알면 멈췄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주장을 할 거고 네.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너가 우리가 주차장 입구인데 누가 오는지 너가 먼저 보고 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쌍방 간에 다 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운전 중에는. 네. 그러니까 그 과실에 대해서 비율을 산정을 하는 거지 누구의 온전한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며칠 전 퇴근길 버스 안에서 하차를 하려고 미리 서 있다가 버스 기사님으로부터 정차한 후에 안전하게 하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 안 들리냐, 버스가 서면 일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면서 5번 넘게 앉으라는 핀장과 무시하는 발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는 승객이 10명 정도가 있었고 그중 5~6명은 제 얼굴을 아는 같은 회사 직원들이었는데요. 다음 날 회사에 갔더니 왜 버스에 서 있다가 그런 망신을 당하냐며 소문이 쫙 퍼져 너무 창피했습니다. 억울한 건 평소 제가 허리가 좋지 않아 자리에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자주 허리를 삐끗하고 내서 늘 하차 전 미리 일어나 있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건데요. 그런 제 사정을 모르고 무조건 앉으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버스 기사님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시청 교통과에 문의해보니 이런 버스 기사님의 행동은 월권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상담자께서 버스에서 서 있던 중 버스 기사님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게 된 상황인데요. 하필이면 그 모습을 같은 회사 직원들이 보게 되면서 직장 내에 소문이 퍼져 조롱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욕설이나 좀 비방하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좀 저하시킬 만한 욕설이나 비방을 계속했다 이런, 그리고 거기다 이제 좀 경멸적 표현까지 함께 했다 이러는 경우에는 모욕죄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이 빨리 닫히는 경우 하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빨리 가서 서 있는 경우도 많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기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게 될까요? 생각보다 모욕죄 처벌 수위가 꽤 세요. 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모욕죄 하면 늘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죠. 바로 명예훼손죄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명예훼손죄도 같이 성립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욕이랑 모욕은 뭐 욕설이나 뭐 사회적 뭐 경멸의 표현이나 사회적 평가를 좀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포함닫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모욕인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뭐 사실이나 허위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조금 요하거든요. 네. 뭐 어떤 내가 이 사람 뭐 어디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걸 내가 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명예훼손인 거고, 모욕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욕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돼요. 어떤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 그래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럼 버스 기사가 승객들에게 수차례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등 돈 없는 폭언으로 모욕죄가 적용된 사례가 실제 있을까요? 생각보다 버스 기사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런 사안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버스 내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로 버스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자리에 앉아주셔라, 좀 조심해달라, 뭐 천천히 이동해달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되고,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승객에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버스 기사님의 이러한 언행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승하차 시에 다친 승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주의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다치게 되면은 본인도
뭐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주의이기도 해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인격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뭐 짜증을 담아서 그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끔 버스 안에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단순히 주의 의무에 대한 뭐 안전 조치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거긴 합니다. 그렇게 네네.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네. 이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라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요. 버스 기사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안전주의 의무랑 그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는 모두 다 사실 여기 포함이 되고 네. 조금 기사님들한테 특별하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도로교통법 39조 3항에 따르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객의 승하차 시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 전에 자동차를 출발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 이거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승하차 중에 난 사고는 네. 좀 부상의 정도가 클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반대로 버스 승객이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역시 또 승하차 간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승객으로서도 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야 된다던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는 자리에 착석해 있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 안전주의 의무를 좀 다하여야 합니다. 네. 안전주의 의무 제대로 지켰으면은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처럼 승하차 시 제대로 손잡이 잡지 않고 이동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보통 과실 비율 한 20% 정도는 인정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 버스 타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시간까지 충분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버스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지만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버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이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변호사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신가요? 사실 버스 안에서의 사고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만난 거는 강제추행 사건들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혼잡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시외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광역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사람들이 꽤 오랜 일정하게 시간 동안.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타기도 네.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미묘하게 서로 느끼는 감정도 있기도 하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추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남녀 불문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등으로 좀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그걸 착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와 터치가 되는 거와 그런 의도 없이 터치되는 거를 피해자들이 착각하지는 않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버스에서 겪은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했어야 할 상담자에게 추가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모두 버스 기사님한테 이런 정도, 이거보다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한 번씩은 얘기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굉장히 창피하고 기분도 상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말 모욕에 해당이 되는지 정말 기사님이 경멸의 표현까지 썼는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평가가 정말로 저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한번 생각을 꼼꼼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고소할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는 직장 동료분들께서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이 상담자분께서 이 정도로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네, 일이잖아요. 큰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니니까 마음을 네.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내와 저는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결혼 전 한 마리를 입양했고 결혼 후 한 마리를 더 입양해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동안 함께 산책하면서 열심히 돌봤고 강아지 용품이나 사료 등을 구입하거나 병원 치료가 있으면 서로 비용도 부담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늘 싸우고 의심하며 원망하는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얼마 전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건데요. 아내에게 강아지를 데려다 놓으라고 해도 제 연락을 무시하고 그동안 강아지를 돌본 건 자신이라면서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저는 강아지들을 아내에게 절대로 줄 수가 없는데요. 아내는 강아지들 SNS 계정도 계속 운영하면서 이 역시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NS에 있는 사진, 동영상 대부분은 제가 찍은 건데요. 물론 아내의 계정으로 SNS를 만들긴 했지만 저는 공동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이 계정은 아내 것이 되는 건가요? 이 또한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기른 반려동물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요즘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 양육권에 대한 분쟁보다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느낄 만큼 네. 정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좀 우스갯소리기도 한데 이혼 후 가장 힘든 게 강아지 못 보는 거다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분쟁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려견의 법적 지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은 우리 반려견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이군요. 네, 아무리 이제 생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물건으로 취급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반려견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이혼 후 누구에게 강아지 소유권이 있는지를 가릴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해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좀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결혼 전 소유한 반려동물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유자가 양육할 권리를 가지고요. 결혼 후 함께 키우거나 함께 입양한 반려동물이라면 공유 재산으로 각 당사자가 지분의 2분의 1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려동물은 분할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놀라지 마세요. 극단적인 경우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경매를 해서 그 대금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려견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매까지 이루게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사실 그 솔로몬 판단처럼 서로 간에 협의할 수밖에는 없어요. 네. 사실은 그 동물이 누구를 그러니까 특히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보통 한 명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쵸. 여러 명이랑 살아도 어떤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 사실 강아지 선택권 주는 게 가장 맞죠. 근데 만약에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하면은 누가 사료값을 냈는지, 누가 입양을 해왔는지,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겠네요. 네, 정말 복잡해요. 거기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혼까지 이르는 상황이어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그 첨예한 민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부부에게는 자식 같은 반려견들입니다. 이 반려견에 대한 양육이나 면접 교섭을 지정할 수도 있을까요?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양육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까 물건이기 말씀드렸듯이 때문에. 물건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면접 교섭이나 뭐 양육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 반려견주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이걸 요청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당사자들 네. 사이에서는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혼한 배우자도 2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네. 하다가 저희 뭐 의뢰인들 중에서도 있는데 결국에는 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 하나가 완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강아지들 일상을 담은 이 SNS 계정의 소유권 누가 가져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좀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는데요. SNS 계정을 운영하는 자가 원래는 소유권을 가지는데 이걸 공동 운영해서 만약에 수익까지 창출된다. 이러면 이 SNS 계정에 대한 그 소유권에 대한 것도 공유물 분할에 돼서 그 수익도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도 잠시 제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혼 시에 반려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그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게 가장 좋고 네. 특히 이제 동물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누구를 원주인으로 생각하는지를 가장 기본으로 삼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결국에 이걸 다퉈야 된다면은 기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합의해서 판단하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평소 친한 사람들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친구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역시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홧김에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해 구속시키겠다는 말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되레 적반하장으로 제가 협박을 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엄연히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제 말이 공갈이 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자, 가까운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너무 흔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가깝지 않으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국에는 가까운 사이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돈거래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공갈죄가 무엇인가요? 그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으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으면은 단순 협박이나 폭행에만 해당이 되고요. 반드시 중요한 게 재산상 이득, 재물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공갈로 얘기합니다. 네, 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만 말한다고 해서 공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것, 요게 공갈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이 공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뭐 판례가 있다거나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적법한 권리 행사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공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권리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가 좀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채권액을 또 초과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겁을 준 내용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경우에는 공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판단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담자님께서는 친한 사이엔 돈 거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빌려준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친구가 나오면 네. 많이 속상하고 힘들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까운 이들과 돈 거래를 했을 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현금으로 바로 주고 아무 증거도 안 남기는 건 가장 안 되고 네. 계좌이체 하시고 계좌이체 하실 때 명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차용증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증이 없다고 해서 차용증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둘 경우 불필요한 이제 민사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되어서 훨씬 더 효력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받으시고 공증까지 받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추심을 위해서 직장을 찾아가거나 제3자에게 이렇게 채무 상황을 알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저희 그 전 사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명예훼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장을 찾아가서 만약에 얘가 계속 돈을 갖지 않고 얘가 뭐 신용도 안 좋고 이런데 거짓말해서 나를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뭐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좀 보는데요. 특히 네. 전파 가능성을 많이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신용이 뭐 안 좋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부모님, 그 사람의 배우자 괜찮아요. 퍼뜨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친구들은 언제든지 퍼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공갈이 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협박을 하였다고 해서 친구분이 그 뭐 자유를 억압받을 만큼 협박을 받았다고 저희는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친구분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희 상담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렇게 협박까지 한 게 오히려 상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변제할 수 있도록 독촉하셔서 이거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